안녕하세요, 버닝스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윈블던 효과의 뜻과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국과 우리나라에서 윈블던 효과로 인해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전 영상을 안 보셨다면 꼭 보시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 영국이 중앙 경제 시스템으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을 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원유를 오직 달러로 거래하겠다는 비공식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달러는 페트로달러로 불리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점점 커지는 미국과 달러의 힘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 국가들은 달러에 맞설 그들만의 통화를 갖고 싶어 했는데 그러기엔 개별 국가의 통화의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이에 각국은 경제 공동체를 조성하여 달러에 대항할 통화를 만들고자 계획하는데요.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ERM이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ERM이라는 것은 유로피안 익스체인지 레이트 메커니즘의 약자인데 유럽 각국의 환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6% 범위 내로 고정시키는 제도입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 간에는 교역이 활발했는데 국가 간 환율 변동폭이 작아야 안정된 교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0년 독일이 통일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서독은 동독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섰는데요. 따라서 서독의 통화가 동독의 통화보다 약 10배 정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자 서독의 통화와 동독의 통화를 1대1의 비율로 교환해 주었는데 동독 통화 1마르크를 은행에 가져가면 서독 통화 10마르크로 교환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독의 마르크화를 찍어내다 보니 통화량이 엄청 증가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는 독일은 겁을 먹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2년 동안 금리를 10차례나 올렸습니다. 독일의 금리가 올라가니 마르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은 ERM으로 인해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각국이 금리를 같이 올리면 환율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다들 경제 사정이 안 좋아 그럴 수 없었고 이에 각국은 독일에게 금리를 내릴 것을 요청했지만 인플레이션의 흉터가 있는 독일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영국 또한 금리를 올리기에는 경제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마르크화를 시중에 팔고 파운드화를 사면서 환율을 방어했죠. 이런 유럽의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돈 냄새를 맡은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유대계 출신 헤지펀드 투자가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환율을 방어하는 영국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화를 빌려서 시중에 엄청나게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즉 파운드화를 공매도한 것이죠. 영향력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매도한 것을 목도한 다른 헤지펀드들도 돈 냄새를 맡고 조지 소로스에 가세합니다.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파운드화가 쏟아졌지만 영란은행은 더 이상 파운드화를 사기 위해 매도할 마르크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수 없었던 영국은 결국 파운드화의 폭락을 용인하고 ERM을 탈퇴하게 됩니다. 결국 파운드화가 엄청나게 폭락했고 조지 소로스를 포함한 많은 헤지펀드들은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 사건으로 영국의 자존심은 무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1980년대 영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발생했던 윈블던 효과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윈블던 효과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윈블던 효과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위기입니다. 먼저 외환위기의 원인을 정부, 기업, 시장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 당시는 세계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위해 92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OECD 가입 조건인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원화 가치를 높게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필요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1달러당 800원으로 환율을 거의 고정하는 고정환율제 같은 시장 평균 환율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즉 어떤 이유로 환율이 올라가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여 환율을 낮추고 환율이 내려가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매수하고 원화를 매도하여 환율을 올려 800원에 맞추는 작업을 했었던 거죠. 당시는 원화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한 달러를 시중에 많이 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86년에서 88년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으로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들이 고도의 성장을 맞이합니다.
이후 유가 및 원화 가치 상승 등 상황이 변화하여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경제 성장률도 조금 떨어졌지만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세계적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종금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와 엄청난 설비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회사채 금리는 10에서 15%, 미국은 6% 정도였고 환율은 달러당 800원에 거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낮으면서 환율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거죠. 자본시장 개방 및 금융기관 규제 완화라는 분위기 속에 종금사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은 너도 나도 해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와서 국내 기업들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결국 경쟁이 심해지자 나중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빌려온 달러로 베트남 등의 고금리 회사채에도 투자하게 되었죠. 문제는 정부, 기업, 시장 모든 측면에서 악재가 터진 건데요.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경상수지 적자에 95년 역플라자 합의는 한국 기업의 치명타였습니다. 즉 일본이 엔화를 급격하게 절하하면서 일본 제조업이 수출 경쟁력이 생기자 한국의 기업들이 97년 초부터 하나 둘씩 쓰러진 것이죠. 그러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한국에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94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서 미국으로 이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금으로 축적되는 것인데 이들 모두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게다가 높은 원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환율 방어를 하면서 달러 보유고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가 97년 외환위기를 맞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한국에서 발을 빼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쓰러져가는 기업들로도 충분히 힘든데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쓰러지자 종금사도 달러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되어 하나 둘씩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달러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고 97년에는 원화가 달러당 900원에서 2000원까지 상승하여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IMF와 그 뒤에 숨은 미국은 구제를 빌미삼아 경제 정책 결정에 개입하여 경제 주권을 장악합니다. 대표적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기업 및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 인수를 허용하고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파산을 가속화시켰고 파산한 기업이나 처분된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을 전보다 더욱 개방하게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이전까지는 외국인 투자 한도가 26%였지만 IMF 권고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1994년 11월 1145를 당시의 역사적 최고점으로 하여 98년 6월 277까지 약 75% 폭락했고 이후 2000년 1월 1066까지 주가가 회복하여 280% 상승했는데 이는 폭락할 때 공매도한 외국인, 폭락한 주가를 쓸어담은 외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국의 경제학자 숭응비는 그에 져서 화폐 전쟁에서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전형적인 서구 금권 세력의 양털깎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양털깎기란 국제 서구 유대자본이 만만한 나라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유동성을 증가시켜 버블을 일으키고 충분히 버블이 일어나면 고의적으로 경제 위기를 일으켜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킨 후 폭락한 자산들을 다시 헐값에 매입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미국의 저금리, 자본시장 개방 등을 이용해 한국에 외국 자본을 쏟아부어 버블을 일으킨 다음 역플라자 합의,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외환 위기를 일으키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해서 경제주권을 합법적으로 강탈하고 이것을 이용해 헐값으로 한국의 자산을 사들였다는 것이죠. 양털깎기 이론에 대한 진위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당시 한국 경제의 주권이 박탈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과 영국의 윈블던 효과가 양털깎기까지 이어진 슬픈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